서울 강서구 소재 요양시설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새 9명이나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시설 임시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6개월을 맞아 어제 방역당국이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5월 초 이후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의 지역 감염 수치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고무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제 이제 또 발표되는 내용들을 좀 보면 강서구 데이케어 센터 요양보호시설에서의 확진자가 지금 9명이 또 나오면서 오늘 또 발표될 수치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한 자릿수로 내려가긴 했지만 이게 안정적인 추세인지를 보려면 적어도 한 3, 4일, 뭐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추세를 봐야 이게 하향 안정세가 계속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 4월 중순에 총선 전후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가 그 이태원발 클럽 감염이 생기면서 다시 그 감염 확진자 수가 폭증했던 사례를 보면 여전히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언제든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40명이 넘게 나왔던 도봉구의 요양시설에 대한 우리가 교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인 요양시설에 대한 검사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다시 재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보십니까? 그 검사를 하는 게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검사 결과가 매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음성이었던 사람이 오늘 다시 양성이 될 수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음성 양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방역 수칙, 그 근무자나 출입자들에 대해서 증상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또 개인들도 아프면 나오지 말고 쉬고 그 시설 내에서도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하는 등의 기본적인 다른 방역 수칙이나 감염 관리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요양보호시설이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고 한번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시설로서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제 또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그 이유를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무증상기의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확진자를 사전에 그냥 100% 배제하거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도봉구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긴 감염인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감염인지는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과 시설을 오가면서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 17명 정도 되나요?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추가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 가족들 역시도 감염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가족으로부터 이제 이게 좀 감염이 됐다라고 저희가 경로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확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감염이 돼서 데이케어 센터에서의 감염이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꾸로 데이케어 센터에서의 감염이 가족으로의 감염으로 역으로 퍼졌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감염자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확실한 경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 환자를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 제주도에서는 3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광진구 확진자가 제주도 방문해서 찻집 직원한테 옮겼고 그 찻집 직원이 이제 유흥시설에 가서 다른 손님한테 옮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차 감염이 됐고 광주에서도 송파구 확진자부터 시작된 감염이 10명대를 넘었습니다. 이 광주 송파구 확진자, 송파구, 광진구 둘 다 관악구 사무실에서 뻗어나간 거거든요. 관악구에서 광주, 제주도까지 간 겁니다. 굉장히 광폭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뭐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넓은 나라가 아니고 지역 간의 이동이 이제 비교적 활발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생긴 감염이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 관악구 사례에서의 문제는 그 최초 확진자로부터 그 다음 밀접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2차, 3차 감염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 2차, 3차 감염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역학조사에서 상당히 지연이 있었고 예. 그 역학조사에서 지연이 있었던 이유는 그 최초 감염자들이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아서 생긴 예.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동선을 진술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는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등의 일들이 더 많은 N차 감염으로 확산된 그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거짓 진술이 불러오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그 인천 학원 강사발 이태원 클럽 네. 그 감염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네. 그 당사자는 현재 지금 또 구속까지 된 네.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면 꽤 강력한 처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예.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여러 가지 그 사생활이 드러나거나 또는 이제 다단계 판매 같은 경우 그 다단계 판매 자체에 어떤 사회적 낙인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처벌을 통해서 이게 일벌백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정보를 공개하거나 진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서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보완 조치를 하거나 하는 등의 또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보완 자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제 통계를 봤을 때 이제 지역 감염 대 해외 감염, 네. 해외 유입 사례 네. 감염이 비율 따질 때 4대 22, 네, 5배가 네. 넘습니다. 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데 오늘 통계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음성 확인서를 가져온 사람 중에서 네. 국내에서 다시 진단 검사를 해봤더니 확진이 난 경우, 네, 네. 그래서 현지에서의 진단 검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네, 네. 이런 문제가 또 화두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아마 그 좀 가짜 확인서 같은 걸 발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환자의 상태가 바뀌어서 비행기에 타기 전에 검사할 때는 음성이었다가 병이 진행돼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양성이 되는 경우들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코로나19 환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일단 그 입국을 하면 14일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전파는 또 자가격리를 통해서 차단하는 그 우리가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가짜 확인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내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 국가가 지금은 6개 국가죠. 네. 근데 지금 해외 유입 사례 국가를 보면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미국, 멕시코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네. 다 이제 확진되는 네.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때문에 음성 확인 국가를 좀 늘려야 되지 않냐, 혹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현재는 통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네. 강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 대상 국가를 늘리는 거는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유입되는 숫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치와 별도로 우리는 14일 자가격리라고 하는 또 다른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짜 확인서의 문제나 또는 검사했을 때 그 나라에서 검사했을 때는 음성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양성이 생기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어제부터 이제 수도권에 내려줬던 강화된 방역 조치,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들을 폐쇄했었는데 네, 네. 이게 제한적으로 다시 개방이 됐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개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좀 시그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예. 뭐 이런 데 여는 거 보니까 마스크 좀 턱에도 걸쳐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는 것보다는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에
관리만 잘 된다면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가 시간을 술 먹느라 보내는 것보다는 술집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박물관을 가는 게 더 안전하니 이런 시설들을 이제 여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칫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의 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또는 느슨한 어떤 긴장감을 풀리는 그런 상태로 가는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상 속에서 방역 수칙을 보다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어제가 딱 그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거기에 대한 소회와 뭐 이런저런 입장을 네.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건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믿어준 것이 가장 보람이 있고 네. 확진자에 비해 치료 병상 부족했던 점이 가장 아쉬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지난 6개월을 좀 돌아봤을 때 네. 성과는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시고 네. 아쉬웠던 점이나 좀 앞으로는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사를 했던 점이나 또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국민들의 그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향후의 방침들을 알리고 국민들은 그런 방역 당국을 신뢰했던 게 근본적인 성공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그 이제 정은경 본부장도 병상이 부족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그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3배나 병상이 많은 국가고 병상 자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병상을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없었던 동원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여전히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감염병 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는 병상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큰 문제였기도 하고 앞으로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 거죠? 수도권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수도권도 이제 뭐 병상이 많긴 하지만 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대량 감염은 훨씬 더 폭발적인 양태로 나타날 수 예. 있고 그렇다면 병상이 많긴 하지만 그 병상을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의료 붕괴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어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 현황이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는 45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로써 누계는 13,816명이 됐고요. 45명 중에서 지역 감염이 20명, 그리고 해외 유입은 25명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지역 감염 수치가 다소 늘어났고요. 검역 단계에서 18명이 확진됐고 나머지 7명은 국내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해외 유입 사례가 확진이 된 겁니다. 서울에서 18명 확진이 됐고 대부분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정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0km 마라톤을 네. 100m 달리기로 달리는 네, 그런 기분이었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 장기전 일 거기 때문에 네. 효율적인 이렇게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네. 했어요. 네.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 하셨잖아요. 네. 시스템이라 하면 네.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현재의 방역 체계 또는 감염병 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이 확충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제 그 역학조사를 하는 인력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충원이 되지 않고 있고 네. 또 뭐 방대본이나 중수본 같은 중앙정부의 조직들도 이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를 놓고 파견 나가서 일을 하는데 또 돌아가서는 일상 업무를 다시 해야 되고 하는 등의 그 이중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의료진들도 지금 이 환자를 직접 보는 의료진은 물론 이제 환자 수가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만 그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데 보통 환자보다 몇 배의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현재 원래 있던 인력 수준으로
똑같은 수의 환자를 보면 알겠습니다. 의료진도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인력을 빨리 투입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인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병 치료 체계, 병상 동원 체계와 같은 시스템을 빨리 정비하는 게 우리가 2차 대유행에 대비하는 알겠습니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희은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